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머니그램 시간에 많은 힌트들이 나왔네요. 바이오 얘기도 있었고 또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다시금 본업 모먼트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고려하고 또 알고 있었던 리스크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첫 번째 리스크 또 고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이 고용 리스크 해소에 대해 화답을 해줬습니다. 바로 9월 달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실업률은 줄어들면서 아직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서프라이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AMD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중동에 대한 긴장감도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고 있고 여기에 우려했던 리스크 중 하나로 꼽혔던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도 조금은 일단락이 되면서 다시금 본업,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는 시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지난 마지막 거래를 마감한 시장에서도 벌써 한 발 빠르게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거래일엔 젠슨 황이 또 우리 블랙웰의 수요는 엄청나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내심 조금의 기대를 했었는데 그보다는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당장 내일이면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나 어쩌면 SK 하이닉스보다도 그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SK 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었던 한미 반도체 역시 시장은 AI 칩 Q 확장에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걸까요? 생각보단 잘 버텨주면서 하락했지만 그래도 낙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바이오 역시도 실적으로 같이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3분기 실적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금 100만 원 선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를 필두로 알테오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전체적으로 플랫폼주들의 약진도 오랜만에 눈에 띄었습니다. 게임주 역시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위메이드는 10% 급등, 또 저희가 지난 브리핑 시간에 퀀트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실적 기대주를 찾아봤었는데 그 안에는 또 이례적으로 게임주 안에서 또 카카오 게임즈 포함이 돼 있었던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끝으로 현대차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는 22일에 인도 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잊고 있었는데 인도 IPO 이슈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죠.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반응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 브리핑을 했었던 여러 가지 미국발이라든지 이스라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고 약간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본업 모먼트로 옮겨가는 시장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도대체 어떤 리스크들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먼저 팔로우업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락된 대외 리스크들 크게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미국 고용이었죠. 기다렸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에 실업률은 줄어들면서 아직까지 미국 고용은 탄탄하다, 견조하다라는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맞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다시 고용이 좀 잡히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물가까지만 잘 나오게 된다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이 되고 오히려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바뀌는 그런 전환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이슈가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된 듯 보입니다. 한 62% 인상 안으로 잠정 합의를 한 걸로 금요일 오후장에 이미 전해졌었는데요. 물론 아직 비준까지는 다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일단락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그동안 빠졌던 여파가 있을 거라고 우려했었던 수출주들의 일부 되돌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실리콘2 동부가 아니라 서부향으로 100% 물량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 하락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서 1% 정도 상승했고요. 또 APR 마찬가지로 3% 정도 반등은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연속성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연속성의 확인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9월 달은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참 많이 쉬었죠. 그러나 수출 데이터는 견조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더니 항만 파업을 대비해서 9월 달에 미리 물량을 보낸 것들이 9월 수출 데이터에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10월 달에는 수출 데이터가 9월보다는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실적 시즌인데 그 두 개 합쳐서 좀 셈법이 복잡해지는 화장품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또 아마존에 대해서도 이벤트가 있고 또 중국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물량 11월, 1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수출 데이터 확인할 때 조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동 전쟁. 일단 이스라엘의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제사회 정세가 조금 달리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 내 유대인들도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유전 공습 대신에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새벽에 또 나온 외신을 봤더니 또 이란에서 한 또 최고 사령관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피습이 맞다면 다시 한번 또 이란이 또 공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걸로 귀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쟁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가라든지 방산주 탄력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가는 벌써 50%나 한 달 사이에 폭등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방산주도 특히나 대장단에서 대형 사사들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사실 우리는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포착할 수 있었죠. 끝으로 일본 리스크도 약간은 잠잠해졌습니다. 왜냐? 이시바 신임 총리가 약간의 스탠스를 바꾼 건데요. 취임 이전에는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그 대결 후보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은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취임이 되고 나니까 일본은행이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더해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엔화가 약세를 보였죠. 엔달러 환율이 무려 한 8월 달 이후 148엔까지 치솟으면서 엔화 약세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에 대한 좀 불안감도 같이 잦아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조금 잠잠해지고 일단락이 되면 좋으련만 여전히 남아있는 국내 잔존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번 주에 금요일에 개최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되겠죠. 연준이 이미 B컷을 단행했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지금 1%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번엔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시장의 중론이긴 합니다만 다음 달에도 회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동결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예상치 못한 인상이 나온다면 시장에 또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또 환율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이 필요할 때 보이고요. 금융투자소득세 경우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 달린 듯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이제 당 지도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또 최근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보다 또 대선 후보에 있어서 지지율이 높다라는 사실에 이재명 테마주가 잠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 고심이 깊어질 듯 보입니다.
끝으로는 3분기 실적이죠. 당장 내일 대망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잠정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레거시 디램 쪽에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가격의 상승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PQ가 합쳐져서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 가이던스들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점으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와 함께 디램에 대한 내용들 체크할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고요. 끝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실적도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잘 갔던 것들이 다 수출 기업인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대외적인 리스크들 많이 줄어들었다 싶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본업이 실적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별로 개운치는 않아 보이네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밀하게 짜봐야 될지 오늘은 섹터별로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도 확인해 볼까요? 자, 미국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환호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의 확전 이슈는 계속되고 있어서 좀 체크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끝으로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해리스 캠프에서는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올렸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석유업계 이슈와 함께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내년에 전기차 캐즘이 사라지고 수요가 회복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자, 저는 이제 시장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주임님은 좀 머리 스타일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머리 좀 잘랐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리스크들이 주말 사이에 속속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부분이지만 일단락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죠. 실적으로 이동하는 시장의 모먼트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실적하면 가장 궁금한 섹터,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기대치가 자꾸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 나올까요? 저는 일단 실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그쵸. 있는 거지만 사실상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충분히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9조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B2C 수요가 상당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AI 서버용 메모리에 대한 어떤 가격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스마트폰 수요 부진 그리고 PC 부진에 따라서 이런 이제 B2C 수요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디램에서 매출 비중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적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파운드리 쪽이나 이제 레거시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재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이제 영업이익 규모는 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디램 쪽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HBM이 디램보다는 훨씬 좀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영업이익 규모는 비슷할지라도 수익성 자체는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4분기 때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닉스는 여기서 직접적인 또 수혜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이런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뭔가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HBM3E가 언제 이게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네.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반도체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는 삼성전자가 더 있겠지만은 어떤 상승 모멘텀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SK 하이닉스가 12단을 양산에 성공했다, 돌입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12단 통과 이슈가 있어도 또 먼저 선점하는 어떤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간에서는 이제 HBM3E가 아니라 4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나와도 4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까지는 주가가 약간은 소강 상태를 보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뭐 3E든 4든 빨리 뭔가를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뭐든 말 좀 네. 해라.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3E가 지금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우려감으로 계속 좀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3E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승 모멘텀은 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 상단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깨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가 통과가 되더라도 상승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4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HBM4에서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또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뭔가 삼성이 하이닉스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디램 쪽에서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수치적으로는 또 저가 매수에 좀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하이닉스 쪽을 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디램 쪽의 포션은 동일하게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PQ 같이 빠지더라도 그럼 왜 삼성전자만 타격을 받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SK 하이닉스는 그만큼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HBM 매출이 톡톡히 잘 나온다라는 점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번 실적 포인트는 키워드는 HBM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해결되지 않은 HBM의 꿈을 갖고 이번에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 얘기하니까 다시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사실 바이오가 전체적으로는 좋았는데 눈에 띄는 거는 실적 얘기하니까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기도 하고 혹시 이제는 꿈으로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실체에 있는 바이오인데 좀 눈여겨보시는 바이오주 있으세요? 사실 바이오 내에서도 실적 나오는 바이오라고 하면 좀 분리를 해놓고 그렇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라는 섹터명으로 불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해외에서는 필수 소비재라고도 불리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필수 소비에 좀 가까운 업종이 어떤 거냐 바이오 내에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시밀러 쪽을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로 봤을 때는 이제 CMO, CDMO 쪽도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또 조금 더 많이 나갔을 때는 한 미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용기기요? 네, 미용기기보다 미용 약물 쪽에 좀 가깝다. 약물이요? 네, 오.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조목조목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 보면 일단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시작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좀 봐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6년까지 특허 만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실적에 대한 성장률 아직도 의심스럽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소형 바이오텍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주가뿐만 아니라 이런 기대감들도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바이오시밀러들이 동반 성장할 기회가 충분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CMO, CDMO 하면은 계속 생물보안법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의 꾸준한 수주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실적이지. 그래서 단기 실적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보다는 지금 앞으로 뭐 사실 그 중국 쪽에서 오시텍에 네. 대한 반사수혜로 좀 국내에서 나오는 그런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변화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미용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의료기기도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료기기 쪽에서 다시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생기고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은 미용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미용 약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제가 정한 거라서 좀 애매한 단어긴 한데 네. 미용 약물에 대한 부분이 특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용 약물에 대해서 보톡스라든지 필러 그렇죠. 쪽에 국한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 특히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특히 좀 해외에서도 많이 글로벌 트렌드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용 약물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좀 다변화됐었고요. 그리고 네. 또 홈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홈케어. 네, 홈케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자극적인 그런 피부 시술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미용 약물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시밀러, CDMO, 미용, 자칭 약물. 네. 그 안에서 좀 유망한 기업 골라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파마리서치 종목을 꼽아왔고요. 뭐 네. 최근에 사실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연어 이제 생식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스킨 부스터를 만든 시장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트렌드가 많아지고 있다, 트래픽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뭐 지금 할리우드에도 이 스킨 부스터를 직접적으로 저격한 말은 아니지만 연어 관련한 제품을 바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도가 좀 상당하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사실 미용 약물에 대해서 가장 앞서왔던 건 에브비라든지 뭐 엘러간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스킨 부스터를 특히 좀 이제는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특히 국내에만 좀 국한돼 있는 것을 이제 글로벌로 좀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이제는 좀 주가가 점프업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파마 리서치는 사실 뭐 최근에도 그랬지만 한창 미용 의료기기들 저희 대표주 어디죠? 휴젤이라든지 그 종목들 갈 때 같이 좀 움직였다가 나중에 후발주자 대웅제약이 좀 튀면서 약간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나오고 있네요. 연어 발라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안 발라봤는데 뭐 저도 곧 연어를 시술을 직접 받지 바르면 안 않을까. 되죠. 네네네. 네. 그 또 다크서클에 좋다라는 얘기 저도 좀 들어가지고 옛날에 막 발라보고 그랬었는데 파마 리서치가 그와 관련해서 조금 스킨 부스터 시장의 좀 선두주자라는 측면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슬이 대표님, 뭐 테슬라 인도량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길게 봤을 때 뭐 그리 나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라는 승부수도 사실 현대차는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IPO까지 잊어먹고 있었는데 네.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사실 테슬라 뉴욕 증시에서도 잘 갔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오늘 시장에선 현대차에 대한 어떤 매개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현대차는 뭐 사실 단기가 아니라도 우리가 네.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봐야 되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하락을 했던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보다 좀 못 미쳤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주가상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차트 보시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지금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차트가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그런
저평가 국면에 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장정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도한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싸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은 사실 뭐 기대치보단 좀 안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3분기 때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어떤 또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을 하향 조정했고 또 이제 벤츠 역시도 이제 매출이익률을 지금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판매량은 감소는 하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수익성 방어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판매가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워낙에 또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거나 거의 그에 근접하는 영업이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 또 중국 관세 폭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계 관세까지 부과가 되면은 기존 10%에서 최대한 45%대까지 부과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값싸게 많은 이제 자동차를 조금 수출을 하다 보니까 기타 국가들이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관세에서 지금 또 관세 부과에 있어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판매하는 이제 자동차들은 그 유럽 현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피해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관세를 좀 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기차 쪽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약간은 좀 낮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10월 달에 또 IPO,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상승 모멘텀은 점진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PER 5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 전망에서 본다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중국 관세 이슈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40몇 %가 아니라 최저 관세로는 10%대로 매기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또 조금 오른데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좀 수요 회복에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뭐 또 4680 배터리를 주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어제 오후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물론 국내 주주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약간은 호재가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테슬라가 결국에 이제 그 회복을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4680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죠.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그 관련주들 역시도 시세를 한번 강하게 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와 이제 LG엔솔에 관련해서 주가는 거의 좀 대부분 비례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테슬라의 어떠한 상승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도 사실상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완성차 업체 우리나라 이걸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2차 전지 쪽도 지금 테슬라의 어떠한 분위기를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필두로 완성차 쪽은 좀 긴 시계열에서 접근도
유용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테슬라 얘기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로보택시 공개 당일엔 좀 새로운 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긴 하나 회복 수요에 대한 것들, 수요 회복에 대한 것들 이 부분들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차 전지 쪽도 충분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까지 짚어봤으니까요. 게임 모처럼 나왔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퀀트 리포트라든지 뭐 시장의 의견들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옥석은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섹터 전체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게임 혹시 좋아하십니까? 게임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국내 지금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아,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종목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국내 신작들 게임 중에서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흥행 지속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너무 부재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위를 찍었다라고 하면 그게 뭐 2달, 3달 이상 가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상당히 그 주기가 짧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뭐 게임주 주주들 간에서는 특히 상당히 화가 좀 많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왜냐면 길게 가지 못하니까요. 근데 네. 사실 그것이 게임 시장에 대한 업계의 전반적인 특성이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뭐 게임 업계를 따지면 여전히 또 서브컬처가 계속적으로 좀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또 한껏 더 힘을 보태는 것이 기기가 상당히 좀 많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모바일로만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PC로만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만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흥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연속적으로 어떤 기기로 쏠리고 그런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게임 업계 내에서도 사실 좀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좀 신작 주기가 좀 많이 짧아지면서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흥행을 했던 게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퍼스트 디센던트 이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잠깐 핫했었거든요. 한 네. 일주일은 갔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그런 부분을 바로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흥행이 롱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종목을 저희가 이제 고를 때 어떤 걸 좀 위주로 봤으면 좋겠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코로나 때 좀 주목적으로 봤던 것이 이 IP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네. 많이 봤었는데 이런 IP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첫 번째로 종목을 봤을 때는 크래프톤하고 시프트업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이라든지 IP의 좀 다양성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넷마블 이렇게 한번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는 근데 아직도 좀 여전히 적자 그래요? 늪이 좀 아직도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세계 내에서는 좀 아직은 벗어나지 않을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들 모처럼 올라서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주가 상방을 향해 가기 위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힘이 좀 붙여 보이는 느낌입니다. 다만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IP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좀 유념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고맙습니다, 유저님. 네. 네. 자, 이번엔 이제 시장 전략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징검다리 연휴 이번 주에도 뭐 하루 껴있긴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덜해서 그래도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잡고 갈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사실 2,500선에서 2,700선 사이를 조금 그런 어떤 강한 상승이나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삼성전자 외에도 지금 코스피 기업들의 어떤 3분기 실적이 또 대거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 좀 달러 강세에 따른 이제 수익성을 굉장히 좀 높여가면서 네. 우리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지만 하반기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물론 지금 달러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총리까지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원화 강세나 이제 엔화 강세로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따른 어떤 차별화 흐름이 이제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로 좀 분산하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초점을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결국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활성화 시에 또 이제 소비 여력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소비재주들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섹터로는 이제 뭐 의류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슬이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의류주, 소비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임님은요? 일단 이번 주는 중국 관련 소비주를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소비주요? 네, 화요일부터 일단은 국경절 연휴가 다 끝나고 네, 다시 이제 열리니까. 본격적인 본토장이 열리게 되는데 예. 일단 이 대규모 부양책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GDP 한 1% 가량을 올릴 수 있는 부양책이다.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규모의 사이즈다라고 봤을 때요. 일단 정책 수혜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 어떤 쪽으로 봐야 되냐?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일단 경기 부양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소비주 위주로 좀 보시되 오, 소비주 소비주라고 공통. 하면은 뭐 국내에서도 중국 쪽으로 나가는 건기식, 의류, 예. 그리고 뭐 식료품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넓게 보면 화학주까지 좀 그렇죠. 넓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대선 전까지는 요 중국 관련 수혜주가 좀 어느 정도 트레인이 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다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또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데,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컨센 대비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9월달 수치가 상당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너무 눈이 낮아가지고. 지금 기대치 대비는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그랬으면 생각이고. 좋겠다, 예. 근데 하지만 좀 불안스러운 부분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상당히 좀 꺾일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면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좀 장기적인 주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성장률에 대한 문제가 결국엔 장기 주가의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한번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의외의 답변 주셨습니다. 뭐 비록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자, 두 분의 공통점 소비주,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